네, 인공지능, 즉 AI는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컨대 검색 엔진에서 일본 여행을 한번 검색해 본 사람들에겐 수시로 일본 관광 패키지 소식이 날아들죠. 기업 경영에도 인공지능 활용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AI로 경영하라 이런 책을 낸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모시고 AI 경영 활용법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AI로 경영하라. 상당히 국내 최고 디지털 전문가가 본 인공지능 활용법인데요.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된다는 건데 교수님이 말하는 여기서 인공지능 좀 시청자들 좀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 책이 인공지능에 활용해 가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이제 영화에서 본 걸 얘기해가지고요. 예. 그죠? 뭐 로봇이 막 뛰어다닌다든지, 뭐 인간과 사랑을 한다든지. 근데 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도 성공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지금 개발돼서 지금 기업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활용되고 있는. 예. 네.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말하는 인공지능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은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류하는 방법도 많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규칙 기반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다음에 아니면 넓은 범위의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굉장히 특정한 범위에서만 적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나가가지고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어떤 자아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인공지능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인공지능은 데이터 기반의 좁은 범위를 다루는 그다음에 아직 자아라고는 갖고 있지 않은 문제풀이 중심의 인공지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예. 사람처럼 자기 인식, 자아는 아직 없는 좁은 범위의 인공지능인데 그러면 그런 인공지능,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 우리 삶에 지금 그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이제 영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화에서 뛰어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우리 삶에서 인공지능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이메일을 체크할 때 이제 뭐 광고 메일 이런 거는 저절로 스팸 메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실은 인공지능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다음에 뭐 아니면 우리가 이제 OTT로 영화를 볼 때 우리한테 추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보여주는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한테 지금 좋은 제일 맞는 그 기사를 추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뿐만이 아니고 어떤 기기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TV를 시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색상을 지금 만들어준다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연료 노즐을 갖다가 제일 최적으로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인데 집에 공기청정을 자기가 측정해가지고 뭐 몇 시에 자기가 알아서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세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세탁물의 무게와 질감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온도에서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지금 인공지능 우리 뭐 친구처럼 지금 돼 있는데 그런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 곁에 처음으로 다가온 초창기 인공지능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초창기 이른바 1세대 인공지능 그리고 지금의 인공지능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그것도 역시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인공지능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건 1956년이거든요. 1956년. 예.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기술의 발달에서 그 30년 터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보통 우리가 한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큰 기술들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56년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란 걸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1세대 성공한 인공지능이 사실은 1980년, 그러니까 56년에서 30년 지난 1980년 중반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전문가 시스템. 그 전문가 시스템이란 거는 이제 인간의 전문가가 갖고 있는 지식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 지식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컴퓨터에다 넣어줘서 전문가 같이 이제 의사결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소위 말하는 1세대 인공지능이고요. 그로부터 이제 30년이 흐른 후에 2010년쯤에 그러니까 아까 1980년에서 이제 다시 30년이 흘렀죠.
그때 나온 게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한 우리는 사실 이제 그 알파고 이세돌 그걸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바둑 그때가 때. 이제 2016년이었잖아요. 충격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 2010년에 시작된 거거든요. 10년 중반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30년 흘러서 지금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거고 예. 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특이점이 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이점이 오고 예, 있다. 싱귤라리티라고 이제 영어로 했는데 네. 그 특이점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의 머리를 두뇌를 넘어가는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머리를 넘어간다. 예, 무섭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걸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려 그러면 뭐 지금부터 훨씬 많은 기술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시점을 사람들이 언제로 예상하고 있냐면 2045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45년.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한 30년 터울로 보면 2010년에 지금의 데이터 기반 딥러닝 이런 게 나왔고 네. 그 30년 정도 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이점, 인간의 지식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건데 예, 예. 교수님 그러면 혹시 2045년 전후에 그런 시점이 온다면은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하신 TV에서 뭐 영화 사랑을 하고 그런다는데 혹시 인공지능이 이 감정을 갖게 되거나 사람처럼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막 이런 때를 2045년 그런 거예요? 그거는 조금 다른 것 다른 같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을 갖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세돌이 그 바둑 알파고한테 졌을 때 드디어 인간이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연구했던 이런 걸 갖다 한 방에 그 인공지능한테 지구나 이제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창의성이나 감수성은 우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설 수 없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의적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어떤 새로운 걸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인공지능도 충분히 창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이 언론에서 보셨지만 인공지능이 작사를 한다든지 소설도 쓰고 뭐 미술도 그리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꼭 그런 예술 활동 아니더라도 아까 바둑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때 알파고가 든 수는 정말 아름다운 창의적인 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벌써 창의적인 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것 자체를 꼭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갈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성적인 것도 우리가 감성을 가졌다는 건 이제 감정적으로 저 사람의 느낌을 알고 저희가 이제 동정을 한다든지 뭐 측은지심을 갖는다든지 그런 뜻을 말하는데 그거를 가지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한 느낌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무슨 느낌을 갖는지 모르면 내가 감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느낌을 갖냐면 인간이 뭐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는데 사실 진화를 하면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현재 뭐 말투가 어떻다든지 땀을 흘리고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걸 캐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이걸 트레이닝을 시키면 인공지능이 그거를 훨씬 더 잘 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의 속도를 분석한다든지 심장 박동을 뭐 주시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순간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오면 인공지능이 그 분야도 훨씬 인간보다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좀 비슷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이제 생산직을 많이 대체하는데 저 같은 TV 앵커 약간의 창의적인 게 필요한데 저 같은 사람도 대체하는 지식 노동자도 바꿔서 인공지능이 여기 앉아서 우리 이 교수님하고 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뭐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직업군이 없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옛날부터 많이 논의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컴퓨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그 직업군이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직업군을 맨 한쪽에는 뭐 굉장히 이제 어떤 지식이 필요 없고 주로 몸으로 쓰는 일, 서빙이라든지 뭐 수발을 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추상적 범위를 다루는 거라고 봤을 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어떤 직업군을 제일 많이 없앴냐면 중간 직업입니다. 중간의 사무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U커브라고 부르는데 중간직이 내려가고 양쪽 끝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오면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사무직이 많이 앞으로 없어질 것입니까? 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오면서 점점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더 발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U자가 더 납작해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없어지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많아진다는 거죠. 예. 예. 직업군이 더 많이 없어지는 그렇죠. 직업군이 많아진다. 예. 그리고 그 직업군은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무직군이 예. 없어진다. 그래서 양쪽에 아주 그냥 몸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나 어떤 기계가 대체하기 힘든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고도의 어떤 창의성을 요구하는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거 그런 쪽만 굉장히 좀 더 발달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 중간에 넓게 없어지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하도 고도의 창업 쪽으로 뭔가 바뀌지 않으면 인공지능한테 다 쫓겨나서 지구를 떠나야 되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인류가 조금 더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창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좀 더 레저 생활을 즐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일 전체가 그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예상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인공지능을 이제 이 책이 AI로 경영하라니까 이제 업무에 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실무자나 또는 경영진이 가장 꼭 배워야 할 것, 꼭 알아야 될 것,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냐, 어떤 게 될까요?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제 책의 핵심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책 제목을 뭐 AI로 경영하라 이렇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제 좀 다른 제목을 짓고 싶었습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제가 처음 생각한 거는 이제 켄타로스 그런 거였거든요. 켄타로스, 신화에 나오는. 그렇죠. 신화에 나오는 반수 반인이죠. 반수 반인. 그래서 이제 머리는 인간의 머리를 갖고 있고 그렇죠. 밑에는 말의 형상을 갖고 있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잘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게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인공지능이 뭡니까? 그다음에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상식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좁은 문제밖에 풀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뭐 바둑에서 봤듯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이 해야 되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켄타로스라는 모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조직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조직의 헤드 부분,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기획이나 이런 쪽에서는 플래닝이라든지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 것인지 그런 게 이제 머리 부분이 되는 거고 인공지능 팀이나 뭐 빅데이터 팀을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용화 임플리멘테이션 이제 실행할 수 있게 그런 걸 근데 그 두 개가 잘 조화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조직에서도 보면 빅데이터나 AI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이 따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머리와 켄타로스 얘기했지만 머리와 이 바디의 힘을 갖다가 잘 조화롭게 만들지 못하면 이제 이게 따로 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괴물이 된다 그런 거죠. 그렇죠. 잘못하면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어떻게 어디에 활용할지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죠. 경영자가. 인공지능의 장점과 단점도 이해를 해야 분명히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단순하게 창의적이나 감수적인 거는 우리가 앞서고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앞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또 우리 실무자냐 경영진이 또 깊이 새겨야 될 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조직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일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이거의 배분을 인공지능과 어떻게 할 것인지 일의 배분을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 인공지능에 맡기고 어떤 건 사람이 할 건가?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심플한 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요즘 챗봇이라는 걸 많이 도입을 하거든요. 그렇죠. 챗봇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고객센터에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걸 챗봇이 대체를 하면 굉장히 인건비도 아끼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업에서 경영진들이 그럼 내가 챗봇을 갖다 놓고 대체를 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챗봇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공지능의 어디가 장점이고 어디가 단점을 이해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고객센터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문제를 봐가지고 그걸 갖다 인간이 할 거, 인공지능이 할 거 나눠가지고 챗봇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이 다 하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쭉 받아가면서 일을 쉽게 풀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인공지능이 하게 해놓고 인간이 그걸 모니터링하면서 어느 순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화났다든지 그럴 때 인간이 개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 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런 거를 갖다가 조직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신속성, 정확성만 믿지 말고 인공지능을 사람이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렇죠. 디자인과 실행 모든 면에서 그걸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예. 핵심 원리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AI로 경영하라.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